반갑습니다. 무지건강의 박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10여 년 하면서도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별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영양소고 그냥 5글자로 항상 끝냈었거든요. 생명의 불꽃이라고. 근데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4주? 뭐 한 달 정도 걸쳐서 30분 정도씩 해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선정한 책은 힐링 팩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그러면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 C로 인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 C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힐링 팩터의 저자가 누구냐면 어윈 스톤이라는 박사예요. 어윈 스톤 박사인데 이 사람이 평생 비타민 C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연구한 자료들을 라이너스 폴링 박사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그때서부터 비타민 C를 해고 그래서 그거를 더 공부를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분자교정 학회를 만드는 분이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타민 C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비타민 C가 아니에요. 아스코르빈산인데 그거를 최초로 연구한 분이 누구냐면 어윈 스톤 박사예요. 그래서 이 힐링 팩터라고 하는 것은 책 표지에도 있지만 비타민 C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유하는가, 힐링 팩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윈 스톤 박사가 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을 연구한 거 그게 이 책에 이제 함축돼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비타민 C라고 안 해요. 이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이제 비타민 C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인스톤 박사는 항상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부터도 이제 아스코르빈산 그러면 화학이다.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걸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그 아닌 거는 이제 비타민 C라고 부른다라고 계속 강의 때 표현을 했는데 어인스톤 박사가 얘기했던 아스코르빈산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비타민 C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스코르빈산이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비타민 C를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어윈 박사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혼용이 되는데 어윈 박사가 얘기한 아스코르빈산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C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좀 색깔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앞에 보면 추천서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역시 걔도 자기한테 비타민 C 자료를 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사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의 조상은 그리고 현세기 인류의 가까운 친척벌 되는 다른 영장류는 아스코르빈산을 하며 머리가 풍부한 곳에 거주했다. 당시 섭취했던 아스코르빈산의 양은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나 의료계 및 영양학 관계자들이 권장하는 양보다 훨씬 많았다.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니피그라고 있는데 쥐 종류예요. 설치류 기니피그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돼지만큼 큰 쥐예요. 그래서 호숫가 근처에서 사는데 그 기니피그하고 원숭이하고 사람만 아스코르빈산을 생산을 못해요. 얘네들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나 영양학 관계자들이 권장하는 양보다 훨씬 많았는데 외부 섭취 말고도 몸에서 스스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영장류 중에서 일부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이 능력을 잃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간에서 계속 만들어냈었는데 아스코르빈산을 굳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힘들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생산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심장, 콩팥에서 98%를 재사용을 하죠. 재활용을 하죠. 그게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재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지. 재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2%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전부 걸러가지고 98%는 재활용을 하거든요. 칼슘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요. 비타민도 그렇고. 근데 이 만드는 능력을 음식을 통해서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화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이를 겪은 이들이 여전히 아스코르빈산 생성 기제라는 짐을 진 이들보다 진화상 유리한 상황이 찾아온다. 결과적으로 아스코르빈산 생성 기제를 가진 이들은 서서히 죽어 사라지고 유전자가 변이되어 아스코르빈산 공급을 음식에 의존한 이들만 살아남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류나 이 기니피그나 원숭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스코르빈산을 음식으로 대체했고 몸에서 만들어내는 기전을 파괴해버렸는지도 모르죠. 퇴화시켜버렸는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천서에 보면 알베르토 센트 죄르지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거든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분이 또 추천서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의학계는 매우 좁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스코르빈산 결핍이 괴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괴혈병이 없다면 아스코르빈산의 결핍도 없다는 주장보다 분명한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간과되어 있다. 바로 괴혈병이 아스코르빈산 결핍의 첫 증상이 아니고 마지막 붕괴 증상. 그러니까 결국 아스코르빈산이 몸에 없게 되면 최후로 일으키는 게 괴혈병이라는 거죠. 즉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 선생이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통 일반인들한테 권하게 얘기하고 있는 70mg 그건 뭐예요? 괴혈병에 안 걸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괴혈병에 안 걸린다라는 것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괴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병이 괴혈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통 이제 RDA 양이라고 하죠. 하루에 필요 양이라고 하는 70mg은 괴혈병에 안 걸리는 양이에요. 그럼 나머지 병은 걸려도 관계 없는 건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아스코르빈산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감기에 걸리고 그것이 폐렴으로까지 발전하면 누구도 이를 폐렴으로 진단하지 아스코르빈산 결핍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C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안 했던 이유가 그냥 생명의 불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해줬는데 추천사도 했고 뭐 많이 해줬는데 그건 다 떠나서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 이제 괴혈병에도 두 가지 이제 괴혈병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임상 괴혈병이 있고 불현성 괴혈병이 있는데 임상 괴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느리고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간과되고 있는 불혈성 괴혈병.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약간 섭취하는 정도니까 내가 괴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만 안 흘린다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불연성 괴혈병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괴혈병이라고만 안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평생 연구한 사람들은 괴혈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성적 불연성 괴혈병이라고. 하여간 많이 드시래요. 19페이지에 봐도 괴혈병 이외의 질병에 대한 아스코르빈산의 치료 정보가 드문 이유는 비타민 C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소량의 비타민을 사용해서 섭취 부족을 개선하고 했을 뿐 많이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 양리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른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참 슬픈 얘기죠. 많이 먹으면 좋은 건데. 그래서 1장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효소 얘기가 나오는데 효소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근데 생명체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체 발전 초기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원시 생명체에 나타난 한 효소는
생존과 관련한 여러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할 독특한 물질인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낸다. 효소가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아스코르빈산뿐이 아니에요. 효소는 모든 물질을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산으로 계속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화학적인 기호도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스코르빈산 생성 능력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이 생명체 발달 과정 가운데 초기의 성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단순한 식물과 복잡한 식물, 원시동물종으로부터 고도로 조직화된 동물종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생명체가 비교적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을 자체 생산한다.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쓰는 쥐 있잖아요.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루에 자체적으로 5,000ml를 생산해내요. 그 작은 몸집에서 5,000ml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5,000ml면 우리가 쉽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얘기하는 거는 5g이거든요. 그럼 시중에서 파는 1g짜리 포로된 것들 5포 정도의 양을 만들어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실험실 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실험실 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인간이 더 많이 받을까요? 근데 하루에 5g 이상 드시나요? 비타민C를 5g 이상 드시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스코르빈산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생산하는 이유가 아스코르빈산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평생 연구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스코르빈산은 태아 발달 과정에서 배아가 형체없는 세포 덩어리 상태인 극초기부터 감지된대요. 그럼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다 하는 거겠지만 혹시 어쩌면 선천적 기형이나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일도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볼 때. 식물에서도 마찬가지다. 씨앗에도 아스코르빈산이 없지만 식물의 배아가 발달을 시작하면서 아스코르빈산 생성도 시작된다. 생명이 시작되려면 뭐라고요? 비타민C가 같이 발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슬퍼요, 그죠? 2장은 생명의 진화, 그래서 어류에서 포유류까지 해갖고 이제 쭉 나오는데, 현존하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조사하면 그들의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유류는 간에서 만들었대요. 하지만 이들보다 더 고등 척추 동물인 포유류를 조사하면 신장이 아니라 간에서 아스코르빈산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간에서는 효소도 만들죠. 중요한 효소 500가지를 간에서 만들어요. 물론 장에서는 3000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내지만 그 500가지 효소 간에서 만들어놓은 그 한 가지 효소가 뭐를 생성해 준다고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를 생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진화 과정 속에서 생화학 반응으로 복잡한 신장에서 더 충분한 공간을 가진 간으로 아스코르빈산을 합성하는 효소가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 우리보다 하등 동물들은 다 신장에서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내는데 고등동물들은 포유류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간에서 만든다고요.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3장이 인류의 조사 영장류를 갖고 나와요. 영장류죠, 우리는.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시 영장류에게 일어났던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 변환 과정이 마지막 단계를 조절하는 효소인 N-글로노락톤 산화효소의 생성 능력이 상실된다. 결국 간에서 아스코르빈산을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은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얘기예요.
생명체의 여러 생화학 작용을 위해 필요한 아스코르빈산이 결핍되자 원시 영장류는 괴혈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된다. 결국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면서부터 이 괴혈병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로부터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간을 비롯한 원시 영장류의 자손들은 간에서 일어나는 아스코르빈산 생성 과정 마지막 단계를 조절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인간이 아스코르빈산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아스코르빈산을 생산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물 속에 보면 대부분 뭐가 많아요? 모든 식물에 보면 비타민 C가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비타민 C는 너무 단순한 개념이고 어인 박사 얘기는 그게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딱 화학식만 따갖고 와서 그걸 넣고 꼭 이게 자연에서 뽑아낸 것처럼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스코르빈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챕터 4를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진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지 뒤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떤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뭐 없을 때는 어떤 병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인데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할 수 있는 동물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아스코르빈산의 양을 달리 생산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예를 들었던 실험실 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맨날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주사기 찔리고 암세포 그냥 막 집어넣어서 암 발생되고 세제를 털에 발라가지고 털이 다 뽑혀나가고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막 이런 온갖 실험을 다 하잖아요. 그럼 걔네 스트레스 확 받으니까 주사바늘 한 번 오면은 막 3g, 5g씩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조종당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쥐들은 사실은 그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연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얼룩말은 위장병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에 관련된 책인데 왜냐하면 옆에서 사자가 출현했을 때 나만 안 잡혀 먹으면 돼요. 그 상황까지는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어떤 한 마리가 잡혀 먹고 뜯어 먹기는 거 보면 사자들은 나 자연계에서 쓸데없이 동물 사냥을 안 하거든요. 딱 배고플 때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먹힐 일이 없는 거죠. 당분간은 다음 식사 때까지는.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받다가 탁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스트레스죠. 알람부터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애들한테 빨리 일어나라. 씻거라, 밥 먹어라, 이 옷 입어라, 싫다, 저 옷 달라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받죠. 점심엔 또 뭐 해 먹어야 되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되는 스트레스고, 또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루에 미니멈 5g 이상은 챙겨 먹어야 사실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근래에 들어서는 또 어때요? 근래에 들어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놈의 코로나19로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받아야 될지 뭐 오늘 9시부터 지금 접종이 시작됐죠. 뭐 접종이 시작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생명체들은 자기 몸에 따라서 다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더 많이 생성하도록 조절한다. 몸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비타민 C를 입에 털어넣나요? 아니면 뭐 군것질을 해버리나요? 예? 달달한 걸 먹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달달한 걸 먹죠. 그래서 결국은 술이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또 뭐가 깨져나가요? 비타민 C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명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을 많이 생성할까요? 제일 먼저 파괴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비타민 C를 섭취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C만큼은.
비타민 C의 부작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뒤에 가서도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어떤 걸까요? 개인에 따라 설사라는 거. 그 외에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체적 용량의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하여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었던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극한의 추위나 더위에 더 잘 견딜 수 있었고 감염과 질병, 물리적인 외상에 더 잘 대비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아스코르빈산 생성 효소는 그들에게 엄청난 생존 능력을 부여했다. 네. 근데 우리는 생성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화학식으로 딴 아스코르빈산을 그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처음부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효소들의 작용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화학식에서 따온 아스코르빈산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우리 몸에 쓸 수 있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귤을 먹거나 레몬을 먹는 거나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를 먹는 거나 효과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그게 빠를 수는 있어요. 화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귤에서 비타민 C를 뽑아 먹는 것과 귤 자체를 먹는 것과 어느 게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라도 물어봐도 알걸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인들이죠. 말 안 듣는 성인들. 참 문제죠. 또 45페이지에 가면 원시사회 구성원들의 시기를 조사해보면 먼저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이 지구와 동물계의 거의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이들에게 한때 먹이였다고 볼 수 있다. 오래 조리되거나 건조하면 아스코르빈산이 파괴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식물을 더 신선하게 날 것으로 먹는 쪽이 아스코르빈산을 더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식이 아니고 생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만 년 전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조상들이 무슨 얼마나 불에다가 채소를 해 먹었고 10만 년 전에 생명체들이 얼마나 불을 썼겠어요? 불을 사실을 사용한 영장류는 누구였어요? 호모 에렉투스였죠. 에렉투스였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불이라는 걸 못 썼어요. 그냥 두려웠죠. 동물처럼. 똑같이 두려워했었던 건데, 에렉투스가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화식이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더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영양소가 지금 말대로 파괴됐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뿐이 아니고 채소든 나뭇잎이든 모든 거를 먹이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풍부한 비타민 C를 섭취했다라는 얘기고요.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무리 날로 먹는 섭취가 잘 이루어져도 유전자 결함이 생기기 전에 간에서 직접 생성되었을 양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로 한 트럭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에 비하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아스코르빈산의 양은 최상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한참 모자랐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런 이유로 북부 그린란드 에스키모의 평균 수명은 겨우 25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연령이니까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임진왜란이 터졌던 그때를 1500년대를 봐보자고요. 우리나라 조상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였어요? 1900년대 생각을 해보면 45세요? 무슨 얘기를 해요? 30세가 안 넘었어요.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성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82세인가 그렇죠. 근데 주변에 할머니들 안 살아계신 분들 82세 되고 딱 다 돌아가셨나요? 다 살아계시나요? 네? 많이 살아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연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조선시대나 원시대는 평균 연령이 낮았을까요? 신생아 때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평균 연령이 지금까지 늘어난 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총 맞은 나이가 몇 살인데요? 50대였어요. 그럼 평균 연령의 2배 이상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럼 더 심각한 사람을 볼까요? 영조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2세인가 93세까지 살았죠. 영조 대왕은. 그럼 그 사람은 평균 연령의 4배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럼 지금도 에스키모인들도 그렇고 육식하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동물을 사냥하면 어디부터 먹어요? 우리는 보통 살코기부터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never. 창자부터 꺼내 먹죠. 왜 그래요?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스키모인들도 물고기, 바다코끼리나 이런 걸 잡으면 어디부터 항상 꺼내 먹어요? 신장의 부신부터 뜯어 먹어요. 비타민 C가 많으니까. 네. 비장부터 뜯어 먹어요. 그거부터 먹는다고요. 왜? 얼음덩어리밖에 없는 땅에서는 식물이 안 자라죠. 그럼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70ml 이상 안 먹으려고 객이죠. 그래서 골골 40년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참 슬픈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18세기까지 얘기가 또 나와요. 급성계열병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성인의 급성계열병의 증상은 어떤 거냐면, 안색의 변화. 이제 얼굴색이 누르스름해지거나 진흙색으로 변한대요. 부족하게 되면.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소진되고, 이거 굉장히 길어요. 기력이 소진되고 몸이 나른해지며 빨리 피곤해지고 숨이 가빠지거나 몸을 움직이기 싫어지고 수면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스코브린 빈산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각종 관절 및 팔다리, 특히 다리의 통증이 짧게 나타나기도 한다. 곧이어 잇몸이 아프고 쉽게 피가 나며 우려이 되어 스펀지처럼 약해진다. 피부에는 출혈로 인한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데 특히 하지에 모낭이 있는 위치에 생긴다. 다리 쪽에. 때때로 코피가 나거나 눈꺼풀이 보랏빛으로 붓거나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안색은 점점 거무칙칙한 갈색이 되고 더욱 무기력해지며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잇몸은 더욱 약해지고 피가 나며 치아가 느슨해져서 뽑힐 수도 있다. 턱뼈가 썩기 시작하고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된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 생긴 상처나 궤양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 오래전에 다 나은 상처나 흉터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팔다리의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잇몸은 심하게 부어 치아를 덮고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뼈가 너무 약해져 침대에서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다리가 부러질 지경이 되고 관절이 지나치게 어긋나서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금만 운동해도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찾아오고 폐렴 같은 2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비타민 C 부족으로 나타나는 괴혈병의 증상들이에요. 괴혈병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이집트 묘지에 있는 괴혈병을 나타낸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괴혈병이 있었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스코르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같은 얘기고요. 이제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챙겨 먹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끼지 말고 많이 드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끔 TV에 나오셔서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세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비싼 오줌을 싼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평생 비타민 C를 연구하신 어인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